바른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서서 나라를, 가정을, 사회를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 주례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국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야 납득이라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는 국장 결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국가에 이런 분열 사태를 가져온 데 대해서 사과한다 하는 그런 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명 내지 사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일부로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 그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온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곧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이야기만 보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데는 왜 노무현과 김대중만 예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많은데 이승만, 박정희를 노무현, 김대중처럼 예우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러 군데 예를 들지만 작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는 건국의 주인공인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떼버렸어요. 그와 함께 건국세대에 대한 감사를 떼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우입니까? 그건 아주 홀대죠, 홀대. 홀대 중에서도 이것은 굉장한 홀대죠. 건국의 주인공을 건국기념일에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의성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또 광화문 광장이라는 저 주제가 불투명한 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세종대왕 동상은 또 만들어 놓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여기 만들자는 발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김대중 쪽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시작만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놓고는 여러 가지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200억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념사업에서 국가를 상대로 200억 원을 집행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심, 2심에서 다 국가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 정부 쪽에서 계속 그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패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지원은 그냥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건국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은 부대접하면서 갑자기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비겁성 때문에 겁을 먹고 노무현, 국민장, 김대중 국장이라는 이 일을 벌려놓으니까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직 대통령을 부대접했던 인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잘한 것으로 거짓말하기 위한 논리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을 예우한 적이 있느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말에 책임을 진다면은 가족장으로 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을 한 번 더 치러야 돼. 한 번 더 국장으로 치러야 돼.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결국 전직 대통령 중에서 좌경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 우리가 길이 높여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대통령은 제외하고 근대화 대통령은 제외하고 노무현, 김대중과 같은 좌경 반국가적 대통령에 한하여 전직 대통령 기리는 것이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논리적으로 비비고 온 건 아니죠.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자초지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 중에서 이럴 때는 빨리 기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빨리 기사를 써야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이 스피드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심사숙고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빨리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야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중에서 전화로 기사를 하나 불렀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후 평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로하고 만 86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 그의 생애를 4기로 나눌 수 있다. 1. 좌익활동가 시절 해방 직후 2. 야당 정치인 3. 대통령 4. 전직 대통령. 그의 활동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 좌익활동가 2. 야당 투사 3. 대통령 4. 6.15 선언자. 그의 생애는 2000년 6.15 선언 전후로 크게 나뉘어진다. 6.15 선언 이전의 고 김대중 씨는 민주투사로 불렸다. 6.15 선언 이후의 김대중 씨는 지지자에 의해서는 평화의 사도, 반대자에 의해서는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수는 6.15 선언이 될 것이다. 1. 6.15 선언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핵폭탄을 가져왔는가. 2. 6.15 선언이 한민족의 통합을 가져왔는가 분열을 가져왔는가. 3. 6.15 선언이 자유민주 체제를 강화시켰는가 약화시켰는가. 4. 6.15 선언이 한미동맹을 강화시켰는가 약화시켰는가. 5. 6.15 선언이 북한 동포 북군포로의 인권을 향상시켰는가 약화시켰는가. 6. 6.15 선언이 헌법의 적을 강화시켰는가 약화시켰는가. 7. 6.15 선언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진시켰는가 후퇴시켰는가. 이상 7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고 김대중 씨의 역사적 위상이 대충 설정될 것이다. 5위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맨중으로 맞섰던 사람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납치 투옥되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연금도 당했다. 그는 그런 불굴의 용기를 희대의 학살자 김정일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는 700만 인명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과 손을 잡고 연합제 연방제야 본합통일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동격으로 놓는 치명적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희대의 학살 독재자와 동격으로 평가받거나 동격으로 이미지 메이킹 되는 사태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는 박정희에 의한 유신 선포 직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북한 정권의 조종을 받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1인사들과 손잡고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들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고 김대중 씨는 이승만과 함께 대중을 권력의 기초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중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